네, 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부동산 금융이에요, 금융. 이 금융은 아시다시피 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금융 쪽에서는 대략 한 4개에서 5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금융 기초 이론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한번 보죠. 자, 의의는 금융이라는 게 뭐 돈을 빌려준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부동산 금융에는 땅을 담보로 대출하는 토지금융이 있는가 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주택금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금융 그러면 대부분은 당연히 주택금융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부동산 금융의 기능인데 안 중요하죠 물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기능인데 일단 돈을 빌리게 되면은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고 느껴보세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많이 사겠죠. 자가주택 보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 조절이 되겠죠. 거래가 잘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 집 자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요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저축 유도하고 주택자금 조성에 도움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예컨대 우리가 내 돈만 가지고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내 돈만 가지고 내세요. 그러면은 5억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청약을 못 하겠죠. 그런데 한 70% 대출을 해줄 테니까 청약을 해가지고 집을 사라. 그러면 이와 같이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청약해서 당첨되기 위해 노력하겠죠. 네, 그러면 청약저축 같은 것들을 많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돈을 아껴서 저축을 일반 저축을 또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청약저축 같은 것들이 이제 주택자금으로 쓰이죠. 그래서 주택자금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요것도 별로 안 중요한데 자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이 잘 되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죠. 자금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빌려주려면은 채권 보전이 돼야 되겠죠. 즉 민법에서 공부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저당권을 유동화해서 주택 대출 자금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유동화에 대한 거, 대출 채권의 유동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금리를 책정하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 금리 책정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인데 이게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라는 건 빌린 거죠. 빌린 거. 빌린 거. 그래서 부채를 근거로 하는 금융. 그 다음에 이제 지분금융은 지분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금융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부채라는 거는 차용증서 또는 부채증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고 물론 이제 돈 빌렸으니까 이자가 발생하죠.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자 일단 채권 회사채 같은 거 채권은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채권 증서는 대표적인 부채금융의 조달 수단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MBS나 ABS는 저당권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위 부채증권이죠. 그래서 부채증권 그러면은 세 개만 기억하면 돼, 세 개. 그러고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분 쪽으로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MBS, ABS, 여기에 부채증권이다. 그럼 지분증권은 뭐냐? 지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인데 대표적인 게 주권,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자자에게 주주에게 자금을 끌고 오는 게 리츠죠, 리츠. 우리 공부하겠지만 신디케이트도 지분투자자 조합이거든요. 조인트 벤처도 지분투자자 조합입니다.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둘 다를 외우는 거는 어렵다. 고로 부채금융을 외우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채권, MBS, ABS 요 정도만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주택금융인데, 자, 주택금융의 의의는 당연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읽어보시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겠죠. 즉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주는 거겠죠.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주택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인데요. 이 개발금융이 건축대부예요. 그다음에 소비금융이 이제 저당대부라는 건데 특히 저당대부랑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건데 대략 2개에서 3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당대부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참으로 고마운 거는 이 저당대부하고 건축대부는 정확하게 반대예요. 다시 말해 대출기간 차원에서 보면 저당대부는 보통 10년, 20년, 30년 장기죠. 그런데 건축대부는 건축 기간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죠. 그다음에 이자율로 본다 그러면은 저당대부는 서민대출이죠. 그래서 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건축대부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위험이 크니까 고리죠. 그다음에 자금의 제공 방법도 달라요. 저당대부는 집을 사겠다고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살 때 한 번에 줘야지. 한 번에 뭐 3억이건 뭐 4억이건 빌려줘야 돼요. 그런데 건축대부는 워낙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컨대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뭐 빌라를 짓는다 볼까요? 빌라? 연립? 그럼 4층 아닙니까? 그럼 바닥을 쳐요, 바닥. 바닥을 매트로 하려는데 바닥 치면은 일단 대출이 좀 나와. 1층 올리면 또 대출이 좀 나와. 2층 올리면 또 좀 나오고요. 3층, 4층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기성고, 진척도에 따라 돈을 조금씩 조금씩 더 빌려주다가 나중에 완공이 되면 중공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의 대출을 다 갚아버리고 중공대출이 가장 많겠죠 물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분양해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진척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금의 상환 방법이죠. 이것도 다르죠. 저당 대부는요. 보통 10년, 20년 기간 동안 빌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갚는 거예요. 달달이. 그런데 그 건축대부는 완공이 되면 건축자금 대출로 바꾸면서 일시에 갚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저당 대부인데 이렇게 장기절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옛날처럼 고정이자 제도일 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고정이자였는데 그럴 때는 기간 중간에 이자율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이자율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변동이자 제도이다. 그런 게 도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일시에 목돈을 주잖아요. 3억, 4억. 그런데 달달이 조금씩 조금씩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언젠가는 이렇게 저당대출을 많이 하다 보면 돈은 몽땅 나가고 달달이 들어온 건 얼마 안 됐나?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똑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에서 또 심각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기금이 어쩌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쩌다 나와요. 자, 주택도시기금은 경제발전과 주택시장의 변화에 맞춰 종전에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운영을 참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의 조성은 국민주택채권하고요. 우리 그 청약저축 있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출자 투융자금하고 융자금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나 복권, 그 주택복권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복권이 아니고 요거는 뭐 45개짜리 복권인가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로 나오는 게 용도인데 용도는 어디다 쓰느냐? 자,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출자 및 융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 임차, 구입자금 대출이나 임차할 때 전세자금 보증 대출 있죠? 계량 같은 것.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출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출자. 그 다음에
준주택이라 하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출자 및 이용자, 뭐 이런 데 주로 쓰인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주택을 건설할 때 또는 구입할 때 임대할 때 돈을 빌려준다. 공유주택 규모 이하. 그래서 공유주택은 뭐 다 아시죠? 규모로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사한 것, 아니면 민간이 공사했더라도 방금 이야기 드린 주택도시 기금 같은 걸 받아서, 즉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 이런 건 공유주택이죠. 그래서 이런 데 주로 쓰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분양하기 전에는 반드시 분양 보증을 받아야 돼. 분양 보증을 하는 업체가 민간 보증 회사도 있지만 주로 어디서 하느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우리가 보증을 받으려면, 그러려면 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다. 그 공사가 관리하죠, 기금을.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편을 마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일단 저당 대비의 성격.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